대한민국 쉬는 청년 통계 뒤에 숨겨진 이야기. 쉬었음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없고 지난주에 직장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즉 일할 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쉬었음 청년이라 부르며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와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쉬었음, 인구가 많아도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이상한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뉴스가 막 나와요. 와, 우리나라 실업률 역대 최저다. 근데 바로 그 옆에서는 정반대 기사가 뜨죠.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 통계 암호 해독하기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먼저 이 숫자들, 이 통계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자랑 그냥 쉬는 사람은 통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계산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말 그대로 별도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그냥 쉬었다고 보는 걸까요? 이게 그냥 저 쉬었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지난 4주 동안 일자리 찾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럼 지난주에 일하고 싶었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럼 주로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11번 쉬었음을 딱 선택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비로소 통계상 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통계의 미스테리는 풀렸죠? 실업률이 낮은 것과 쉬는 사람이 많은 게 왜 동시에 가능한지 알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섹션, 쉬는 청년들의 얼굴인데요. 도대체 왜 이 쉼이라는 현상이 유독 청년층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무려 50만 4천 명입니다. 이게 지난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숫자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런 숫자 뒤에는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겠죠. 이세옥 씨라는 29살 청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 그냥 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32살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해요. 쉬고 있다는 말조차 내겐 사치 같다. 그냥 포기한 상태라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쉰다고 하면 뭔가 재충전하고 여유를 갖는 긍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쉼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포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진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세 번째 섹션, 쉼의 뿌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같은 말로 퉁칠 수는 절대 없겠죠. 청년들한테 직접 물어본 이유를 보면요, 이게 명확해져요. 제일 큰 이유, 거의 40% 가까이가 내가 원하는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 싫은 게 아니죠. 그 다음이 교육이나 자기개발, 그리고 번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랑 개인의 탈진이 완전히 엉켜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들 밑에는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사회적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상속계급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야. 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오는 무력감. 또 한편으로는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너무 과한 성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쿼터라이프 크라이시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똑똑한 졸업생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극심한 경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좀 안타까운 청년들 이야기에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 섹션, 사회의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게 왜 몇몇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위기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3조 4천억 원. 이게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쉬는 청년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은 손실 추정액입니다. 53조 원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때 더 무서운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요.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됐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길고 깊은 침체에 빠졌었는지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오싹한 평행이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다섯 번째 섹션, 기로에 서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정부의 정책부터 우리 생각의 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같은 거요. 또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나 직업체험도 지원하고요. 심리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젝트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 가장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책들만으로 이 거대한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것 너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공학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마법을 믿으면 마법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네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성공 못한 건 다 네 탓, 네 마음가짐 탓이라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박감 속에서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겁니다. 넌 뭐든지 될 수 있어라는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선택을 해야만 해라는 압박이 돼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막다른 길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여기서 아주 오래된 하지만 신선한 관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보헤미안 정신입니다. 보헤미안들은요,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아주 가치 있는 일부라고 생각했죠. 성공이 아니면 실패라는 우리를 옥죄는 흑백 논리에 대한 아주 멋진 도전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는 이 새삼에서 어쩌면 가장 용감하고 급진적인 행동은 남들이 정해놓은 결승선을 내 마음대로 다시 그리는 것, 아니면 애초에 내 인생에 결승선 같은 건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